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 마을교육 공동체 소통 구조에 대한 아주 생생한 논의가 담긴 회의록입니다. 네, 이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애쓰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소통하고 또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서의 소통 문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하고 느끼시는 지점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이 대화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또 이걸 넘어서려고 어떤 아이디어들을 나눴는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열띤 토론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왜 모였을까?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그거겠죠. 교육청 같은 정책 결정 기관하고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사이에 뭔가 공식적인 소통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갈증인 거죠. 맞습니다. 회의록에서도 민간협의체, 줄여서 민협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네, 민협.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사업 대상이 아니라 기획 파트너로서요? 그렇죠. 바로 그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딜레마요. 네. 어떤? 네, 자료에서도 한 분이 딱 짚어주시는데 그런 요구를 하려면 우리 내부, 그러니까 각 마을 단위나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의 소통 방식이 먼저 탄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목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안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 네, 심지어 다른 분은 현장의 논의 구조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공식 소통 창구를 섣불리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더라고요. 재앙이라니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공식화되는 게 더 큰 혼란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깊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지역에 이 마을 교육 네트워크라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다는 점. 네트워크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네, 한 참석자가 그럼 네트워크 없는 구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니까 다른 분이 사실 그런 데가 많다고 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나 군 단위의 네트워크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약한 곳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럼 기반이 없으니 대표를 뽑거나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설령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 역할을 맡게 되는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표 맡으신 분들. 네, 여러 참석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 자기 마을 활동만으로도 이미 너무 바쁘신 거죠. 그쵸. 자기 일도 바쁜데. 네, 현장 일이 산더미인데 정기적으로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또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지역에 다시 공유하고 사람들의 의견 모아서 다시 가져오고 이 과정 전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숨이 차는데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대표가 모든 걸 다 전달하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대표가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만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서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정보 전달의 문제까지 지연이나 누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의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회의록 곳곳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져요. 특히 4번, 7번 발언하신 분들의 대화를 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와닿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미 마을 활동이다, 동아리 운영이다, 또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이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에 추가로 또 회의나 워크숍에 오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한 분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지치면 안 한다고요. 너무 지쳐버리면 아예 뭘 해달라고 요청할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몇몇 활동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네요. 열정 있는 분들이 지쳐서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 딱 터져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민간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아, 보상. 역시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한 참석자 7번 발언자가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내시는데 공무원들과 달리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회의 같은 데 참여할 때 최소한의 교통비나 회의비라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건데. 네, 심지어 다른 지자체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한 번 참석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교까지 하시면서요. 우리 활동가들의 노력과 전문성도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10만 원? 차이가 크네요. 네, 하다못해 3만 원이라도 지급해서 오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분들의 기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할 것인가, 그 태도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거죠. 문제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논의로 이어졌겠네요. 네, 맞아요.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이 꽤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소통의 장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방식이나 빈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절해보자. 이런 의견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매번 모이기 힘드니 좀 조절하자. 네, 한 참석자 7번 발언자가 예전에 상반기, 하반기에 민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있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리가 왜 중요했는지를 설명해요. 워크숍이요? 네,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 저쪽은 저런 입장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격월이나 분기별 정도로 빈도를 줄여서 좀 지속 가능성을 높여보자. 이런 현실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죠. 네, 좋은 접근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통 과정을 좀 도와주는 별도의 지원 조직이나 기능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요. 지원 조직이요? 어떤 거죠? 몇몇 분들이 성장 지원단 같은 이름의 조직을 언급하시는데 그 역할이 좀 흥미로워요. 성장 지원단. 이름도 좋네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없거나 좀 약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네트워크 만드는 걸 돕기도 하고 또 이미 있는 네트워크랑 그 상위 조직,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민협이체 사이에서 소통이 잘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대표 한 사람한테 모든 부담에 막 쏠리는 걸 막을 수 있고 정보 전달이나 뭐 필요한 지원 같은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이네요. 대표가 모든 걸 혼자 해석하고 전달해야 하는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듣기에는 참 좋은데 혹시 회의록에서 그럼 그 지원단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냐? 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나 우려는 없었나요?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됐던 민협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신처럼 또 다른 조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같은 건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회의록에서 지원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아주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질문은 분명히 그 논의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단순히 일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걸 넘어서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요. 네. 그 전에 더 넓은 의견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있었죠. 아, 맞아요. 더 많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도구 활용 제안. 그거 중요하죠. 네, 한 참석자 3번 발언자가 구글폼 같은 온라인 설문 도구를 활용하자고 제안해요. 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겠네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전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특정 현안이 생겼을 때마다 빠르게 의견을 수렴하자는 거죠. 그렇게 모인 데이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회의 결과를 제대로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 네, 회의에 다녀온 사람이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회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소통의 기본은 역시 투명한 정보 공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투명한 정보 공유. 바로 그 지점하고 연결해서 아까 잠시 미뤄뒀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문간접이체든 성장지원단이든 그런 조직이 단순하게 그냥 업무 처리만 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네, 활동가들에게 지지와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지지와 위로요? 네, 한 참석자 7번 발언자는 이런 협의체가 그냥 회의만 하고 일만 딱딱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힘들게 활동하는 동료들을 서로 좀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와,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소진되지 않고 아, 내가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구나 하면서 계속 참여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지속성을 위해서. 네. 네, 또 다른 참석자 4번 발언자 역시 민간 협의체에 대한 신뢰를 서로 쌓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신뢰. 이게 아까 잠깐 나왔던 현재 일부 활동가들 사이에서 민간 협의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현실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아, 그렇죠. 불신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구조도 소용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게 어쩌면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숨을 좀 고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쩔 땐 좀 지치기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분들이 소통 구조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 논의가 왜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의 귀결점은 제 생각에는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힘이요. 힘이요. 어떤 힘이죠? 여러 참석자분들의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인데요. 개별 마을이나 한두 명 활동가의 목소리는 사실 미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약하죠.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뜻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딱 조직화해서 전달할 때 비로소 교육청 같은 큰 기관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크게 만든다. 네.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잘 짜인 내부 소통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런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외부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소통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한 참석자 8번 발언자는 외부와 소통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뜻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까지 강조해요. 내부의 힘을 단단하게 모으는 과정, 즉 내부 소통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내부 결속이 관건이라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는 마을 교육 현장의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정말 치열한 노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더 나은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정책에 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하고 또 동시에 부족한 자원, 시간 제약, 그리고 활동가들의 그 누적된 피로감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워크숍이라든지 활동비 지급 현실화 문제, 또 중간 지원 조직, 성장 지원단 같은 거요. 온라인 의견 수렴 도구 활용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도 참 많이 나왔죠. 맞아요. 정말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비단 특정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 특히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을 동력으로 삼는 공동체라면 아마 비슷한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회의록에서 드러난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 그러니까 시간 부족, 자원 부족, 참여자들의 피로감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잘 모으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소통 구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소한의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구조.
네, 회의록에서 한 참석자가 짚었듯이 어쩌면 네트워크라는 건 본질적으로 좀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짜인 이상적인 시스템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다소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또 참여자들에게 부담보다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와, 완벽함보다는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